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중반이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늘 무난하고 무던할 것 같은 제 인생에서 파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게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해요. 남자친구와는 친구로 2년, 연인으로는 3년이나 함께했고, 결혼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오래 만나왔기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떠올리긴 했습니다. 뭐 크게 말다툼 한 번 없기도 했고 서로 생각이 잘 맞는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것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었거든요. 이혼? 그런 걸 할 거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해.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뭐든 쉽게 간단하고 빠르게 하니까 이혼을 하는 거 아닐까?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결혼 자체를 가볍게 보는 느낌? 그래. 인생의 전환점이나 다름없는 결혼을 몇 개월 안에 몇 번 보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이고,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결혼인데. 그건 맞아. 그런 면에서는 우리 참 잘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랑 결혼을 생각하는 거야. 나랑 가치관, 사상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안정감이 느껴지거든. 안정감.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남자친구가 제일 최우선에 두고 있는 결혼 상대에 대한 느낌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안정감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는 건 그다지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아니더라도 제가 없으면 못 살게 했다는 정도의 말은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그런 솔직한 부분이 싫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아버지와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남자를 고르는 기준 자체는 모두 아버지와는 다른 쪽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고 해요. 애초에 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이야기라서 아버지에게 전해 들은 것이 전부였죠. 문제는 아버진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참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도 아버진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하셨죠. 거기에 더불어 제사도 지내지 않았고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가 정말 사고로 죽은 게 맞는지 의심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쯤인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땐가 그 아버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에 관한 것들을 말이죠. 아빠, 이젠 그냥 말해주면 안 될까? 혹시 엄마랑 이혼했어? 뭐? 아이 사고로 죽었다고 몇 번을 말해. 왜 자꾸 엄마 이야기를 해? 아니, 처음엔 아빠가 속상해서 그런 말 하는 줄 알았어. 대충 둘러대고 끝내려는 느낌? 근데 나도 알고 싶어서 그래. 정확하게 어떤 사고였고, 나랑은 어떤 추억이 있고. 알아서 뭐 하려고?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고, 실제로도 없는 사람이야. 어쨌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 나는 좀 알면 안 돼? 그냥 사고였어. 단순한 사고. 아빠! 그럼 엄마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말도 못 해줘? 아빠는 추억이 하나도 없어?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 진짜 너무 답답해. 왜 이렇게 숨겨? 혹시 아빠가 바람이라도 피웠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어릴 때는 그렇다고 쳐. 근데 지금은? 이 정도면 알만한 나이 아니야? 그냥 말해줘도 충분할 텐데 왜 매번 숨기고 감추고. 말할 게 뭐가 있어? 네가 너무 어렸고 너 태어나는 어쨌든 너무 어려서 별다른 내용도 없어. 그저 확실한 건 엄마는 널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야. 씁쓸한 표정의 아버지를 보면 차마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시작은 잘 모르겠다 해서
엄마는 널 사랑했다로 끝나는 그 이야기가 제 엄마에 대한 전부였죠. 침묵과 거짓말 같은 짧은 이야기. 그래서 저는 무심해도 솔직한 남자친구의 성격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제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진 못했고 늘 바쁘고 지쳐 보였지만 저에게만은 다정하게 웃어주셨거든요. 유난히 지친 날에는 어김없이 한 손에는 쓸모없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들고 오셨고 어떤 때는 빵이나 튀긴 닭을 가지고 오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렸기에 너무 외로웠죠. 불이 꺼진 깜깜한 방에 홀로 있어야 했고 천둥이 치는 날에도 이불에 몸을 숨기고 홀로 떨어야 했어요. 더구나 어린 저는 늘 아버지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출장이요? 그건 좀... 당일에 올라오는 건 안 될까요? 다시 아침에 출발해도 좋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당시 아버지는 저로 인해 직업을 수십 번 바꿔야 했어요. 그 어떤 회사도 아이를 홀로 키우는 아버지에 관한 배려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그 일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모든 게 저 때문이라는 걸 알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한숨에도 몸이 움츠려들었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죠. 결국 아버지는 저 때문에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평생 책상 앞에서만 일을 했던 아버지의 인생 자체를 제가 망친 것 같은 죄책감을 가지기에 충분했죠. 아빠, 나 혼자 잘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회사 다녀, 응? 아니야. 아빠는 지금 하는 일이 더 좋아. 우리 딸이랑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이제 학교도 다니고 하니까 나 정말 괜찮아. 밥도 할 수 있어. 너 아직 어려. 혼자 둘 수는 없어. 고아였던 아버지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딸이었던 저를 혼자 두고 간다는 건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아버지는 비로소 일용직을 그만두고 청소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게 됐죠. 그때는 이미 이전에 했던 일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용직을 수년간 해왔던 경력은 오히려 오점이 돼 남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늘 열쇠고리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무뚝뚝하고 바보같이 우직한 아버지가 싫은 건 모두 그런 이유였죠. 너무 미안해서 밉고 가여워서 짜증이 나는 그런 종류의 미움이라면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은 야가 빠지고 필터 없이 솔직한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그 이상형의 완벽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건 남자친구가 전달해줬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너 싫대. 아니, 아직 인사도 안 드렸는데 싫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이면 좀 심한데? 그냥 너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 말해줬는데 결혼은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 물론 설득을 할 생각이긴 한데 일단 엄마 생각은 그래. 뭐가 싫은 건데? 고칠 수 있는 거면 고치고. 그런 노력 정도는. 일단은 직업. 뭐? 기가 찼습니다. 저는 25살까지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지만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해서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27살에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고요.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직업 가지고 저를 싫어한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죠.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집이 대대로 공무원 집안인 거.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여동생, 그리고 나까지 모두 공무원. 그래서 직업 듣더니 일단 실망스럽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자기보다 연봉 더 높은 건 아셔? 어, 그래도 노후를 생각하면 안정적인 공무원이 훨씬 좋으니까. 솔직히 자기 다니는 회사는 경쟁도 심하고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잖아. 아니, 내가 능력이 되니까 정규직도 된 거지. 공무원이라니. 이건 바꿀 수가 없는 문제잖아. 왜 못 바꿔? 공무원 시험 치면 되는 거지. 지금도 늦진 않았어. 물론 머리가 그만큼 돌아가는 건 힘들지 몰라도 미래를 보면 자기한테도 손해는 아닐걸? 미치고 팔짝 뛴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죠. 남자친구는 거기에 더해서 공무원이 제 직업보다 훨씬 좋다는 식으로 저를 설득까지 했습니다. 친구였을 때부터 만나오면서 늘 제가 돈을 더 많이 썼고 연인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완전 잊은 것 같더군요. 공무원 핏줄을 타고났다는 둥, 우수한 유전자를 자식에게 물려줄 거라는 둥 어이없는 소리가 계속됐죠. 덕분에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저희 커플은 처음으로 대판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 저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남자친구는 결국 공무원 만드는 걸 포기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는 더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라서 그래. 홀어머니도 걱정을 하는데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영 마음에 걸리시나 봐. 요리나 청소를 배우긴 한 건지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건 자기가 더 잘 알지 않아? 물론 알지. 우리 엄마보다 요리도 잘하는 거. 근데 진짜 이 부분은 설득이 되지 않아.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전달받으면 싸움만 되는 것 같네. 차라리 인사를 드리자. 어느 순간에는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싶기도 했어요. 아무리 솔직하다지만 걸러내지 않은 말들을 다 전달하는 남자친구에게 정이 떨어졌죠. 거기다가 설명은 어찌나 잘하는지 시어머니의 표정이며 시누이의 표정, 시아버지의 말투까지도 생생하게 전달받았거든요. 미간이 좁혀졌다거나 혀를 찼다거나 하는 내용도 싹 다 말해줬죠. 그래도 함께한 세월도 있고 결혼 준비하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기에 넘어갔습니다. 각자 오해가 있고 그걸 이야기로 잘 풀면 풀릴 거다라는 생각이 컸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짧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생신을 핑계로 선물과 꽃을 사서 함께 갔었던 날이었죠.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네. 내가 그간 오해를 좀 했었어. 감사합니다. 역시 이야기로 들은 거랑 실제로 만나는 건 달라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네. 어머님도 고우세요. 어머님. 내가 그런 말을 들어볼 때가 다 됐네. 근데 아가씨도 알죠? 우리 집이 대대로 공무원 집안인 거. 네, 알죠. 그래서 말인데 아가씨도 공무원 준비해보는 건 어때? 들어보니까 대학도 나쁘지 않은 곳에서 나왔고 하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던데. 그러면 공무원 시험 그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1년 안엔 가능할 거야. 지금 다니는 회사 복지도 또 연봉도 너무 아깝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안 된다는 말은 좀 그렇다. 해보지도 않고 싫다고 자르는 것 같아서. 네? 사람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혼자만 툭 튀어나와 있으면 섞이지를 못해. 우릴 봐요. 연금 따박따박 받으면서 이렇게 편안한 노후 보내는데. 난 우리 아들 내외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딸도 지금 7급 공무원이랑 교제 중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거절도 못하고 어정쩡한 대화를 나누다가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설득을 하겠다는 남자친구는 모르는 척하고 있었고요.
저는 밖으로 나와서 화를 냈지만 남자친구는 제게 두 손을 모아 빌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기랑 진짜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그냥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는 신용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 결혼 후엔 뭐 어쩌겠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거짓말 하라는 거야? 아니지. 시험은 쳐야지. 뭐? 시험은 보고 진짜로 합격하면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다른 건 다 한 발 물러나 주셨잖아.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우리 부모님이 홀아버지, 집안 형편까지도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고. 공무원 준비해보는 게 뭐 어때서 그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설령 된다고 해도 문제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전공을 해왔고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지만 공무원은 결이 다르잖아. 내 전공 시간까지 쓰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해야 하는 게 쉬워 보여? 그건 모르는 일이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질리는 거 알잖아. 혹시 알아? 공무원이 천직일지? 그리고 너도 한 발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생각보다 깐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좋아하신다고. 네 직업만 빼면.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하는 좋은 회사야. 알지, 아는데. 날 위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무려 한 달 동안 남자친구는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도 준비라는 걸 해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으니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있었죠. 혹시 모를 퇴직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본다는 생각, 그런 가벼운 느낌으로 접근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본격적이었습니다. 각종 교재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학원까지 알아봤죠. 거기다가 저희 만나는 시간까지 줄이고 제 공부 시간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에 팔걷고 나서준 것 같아서 처음엔 고마웠지만 갈수록 선을 넘는 행동을 하더군요. 이를테면 제가 야근을 해서 강의를 못 들은 날은 난리가 났습니다. 잠이 중요해? 당장 시험이 3개월 뒤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과락이야, 과락!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나 요즘엔 밤 11시, 늦으면 1시에도 들어와. 그런데 거기에 강의까지 들으라니 나중에 들으면 되잖아. 나중? 그런 게 어딨어? 공시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거 시험 100일 전에만 하는 심화 강의란 말이야. 빠지면 너만 손해보는 거라고. 여기서 중요한 기출문제랑 변형문제도 찝어주고 외운 거 복습도 시켜주는데 이걸 안 듣는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집에서 기대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합격은 둘째치고 과락은 면해야 체면이 살 거 아니야. 큰 소리 떵떵 쳐놓고 이런 식으로 직장 뒤에 숨는 건 경우가 아니지. 내가 언제 큰 소리를 쳤어? 그냥 노력하겠다고 했지. 그리고 직장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직장에 일이 있는 걸 어쩌라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그만두고 공시에 집중하는 건 어때? 그래, 그만두자. 진짜? 그래, 진작에 그랬으면 좋았잖아. 우리 그만하자고.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실제로 그때 저는 약간 잠에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돼도 며칠이 지난 후에도 제 발언이 후회되진 않았죠.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몰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남자친구가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와 눈물까지 터뜨렸죠. 함께 지낸 시간을 생각하면 저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절대로 공무원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하며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물론 초반엔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워낙 완고하시니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고
끈질긴 구애 끝에 제가 한 발 물러났죠. 그럼에도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이런저런 일들로 싸우게 되는데 인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거기다 미운 털이 박힌 게 분명할 거라는 걱정도 앞섰죠. 사실 저는 어머니의 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에 시부모님이 생기면 친딸처럼 자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와는 특별하게 잘 지내고 싶었죠. 보통의 며느리들처럼 착한 며느리보다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요. 보너스 받으면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고 목욕탕에 가서 때도 밀어드리고 피부 관리실도 끊어서 같이 다니는 상상을 해왔던 터라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첫 단추부터 꼬인 느낌이랄까? 어쨌든 저희는 그 상태로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그곳은 개인 룸이 구비된 곳이었고 조용하고 고급스러워서 상견례장으로 인기가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아버진 아침부터 엄청 긴장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사돈 어른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였기에 신경도 많이 쓰였죠. 이 옷으로 괜찮을까? 좀 더 비싼 옷을 살 걸 그랬나? 아빠도 참 괜찮아. 그분들이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래도 공무원이셨다며. 이런 복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넥타이는 이게 좋을까? 회색 섞인 그걸로 하는 게 좋겠네. 혹시나 내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진 않을지. 아빠가 시집가? 아빠 직업이 뭐 어때서? 그리고 돈도 잘 벌잖아. 그래도 좀 그럴까봐 그렇지. 괜찮아. 그런 분들 아니야. 오히려 내 직업이 공무원이었으면 하시는 분들이지. 그래? 그건 그럴 수도 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난 그것 때문에 불만인데. 시대가 다르잖니. 그걸 설득시킬 수는 없어. 나라도 우리 집이 대대로 공무원 집이면 며느리가 공무원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다. 그런가? 진짜 어렵다 어려워. 결혼이라는 거. 아빠도 어렵게 결혼했었어. 어머, 어쩐 일이야? 엄마 이야기를 다 하고? 어렵게 결혼했지만 행복했다. 그것만은 확실해. 그러니까 너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과정이 뭐가 됐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아빠. 난생 처음으로 아빠가 먼저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도 이상하더군요. 한편으론 예상은 같습니다. 고아였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할 때 순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요. 그런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어머니 쪽에 가족들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반대를 했다면 혹시 어머니에게는 가족들, 저에게는 친척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묘한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아버진 더는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는 포기를 해버렸고요. 솔직히 지금 제가 30이 넘어가는데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건 이유가 있을 테고 저 역시도 달갑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실망이 커진다는 걸 알았기에 더는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말이 정확하겠네요. 그리고 상견례가 진행됐죠. 남자친구 쪽에는 예비 시누이와 시부모님, 저희는 아버지만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형식적이지만 서로의 차림에 대해서 칭찬하고 각자의 자식들 칭찬을 하면서 식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자꾸만 아버지를 뚫어지게 보더군요.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하고 또 보고 다시 갸웃하고 그러다가 뭔가 생각이 난 것처럼 주먹을 쥐고 손바닥을 쳤습니다. 혹시 사돈, 저랑 만난 적 없으세요?
제가 분명히 어디서 봤거든요. 어디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저는 기억이 잘... 집? 거긴 아니고. 가게? 가게도 아닐 텐데. 네? 가게요? 혹시 그 가게의 위치가 어딘지... 거긴 아닐 거예요. 그 시청 앞에 먹자골목에 보면 큰 건물 1층 있죠? 거기거든요. 저랑 남편이랑 퇴직하고 최근에 정말 어렵게 들어갔어요. 거기가 장사가 워낙 잘 되는 곳이기도 하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긴 아니죠. 그 아직도 공사 중이기도 하고 가게 인테리어하고 조만간 오픈을... 시어머니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이 바뀌더군요. 청소 맞죠? 저희 입주 청소 맡긴... 아, 네, 맞네요. 거기 먹자골목의 상가들은 다 저희 회사랑... 회사? 왜 이런 중요한 건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 시어머니는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보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긴 거지? 아버지 직업이 부끄러웠던 거야? 네? 아니요. 저는 분명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청소한다고 말을 했다는 거야? 난 분명히 회사원으로 들었어. 제가 남자친구를 보자 곤란한 표정으로 제게 손을 살짝 흔들더니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말리는 신용을 했죠. 엄마, 그게 회사원이지. 청소업체에서 일하고 계시고 명색이 4대 보험 들고 일하는 직장이니까. 회사원도 여러 종류가 있는 법이고. 그 말을 들으니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어떻게 말했을지 감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반대가 심하니 저희 아버지 직업을 교묘하게 거짓말로 전달한 것 같았어요. 저를 대놓고 싫어하느라 제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었고 오로지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으니 아버지 직업을 물어본 적도 없었고 말이죠. 뚫린 입이라고 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청소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운전순위? 운송업이 아니야. 그냥 청소부야. 엄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엄마도 그랬잖아. 남은 그래도 되지.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근데 사돈은 다르지? 엄마 친구들은 사돈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말한다. 그런데 지금 내 입으로 청소? 그것도 내 가게 건물 청소를 하는 사람이 사돈이라고 말을 하라는 거니? 시어머니는 자세를 고쳐잡고 저와 저희 아버지를 보시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저희 집이 대대로 공무원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으신가요? 네? 좋으시잖아요.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니까. 그렇게 호불호가 있는 게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사돈의 직업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그래요. 더구나 저희 건물을 맡고 계신다니까 더더욱 몰아드릴 말씀이 없네요. 곤란하실 것 같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까지 숙이는 걸 보니 저는 천불이 났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의도도 잘 모르겠고 아버지의 직업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순전히 제 탓이었기에 더욱 화가 났죠. 더구나 상견례 당일 아침에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이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속상할지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처럼 딸 역시도 거부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상상을 하니 그 결혼 자체가 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뭐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공무원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공무원인 거 물론 좋죠.
나쁜 직업은 아니니까. 그런데 공무원 수가 많고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게 크게 보면 나라에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고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전공을 해오고 공부했던 걸 모두 접고 기계처럼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또박또박 눈을 마주치며 말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끼어들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만 못해? 지금 상견례하는 자리야. 알아. 너도 너희 어머니한테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 나 역시도 어머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너 지금 날 가르치는 거니?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자 저희 아버지가 죄송하다면서 제 손을 잡고는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떨어뜨려 놓고 얼굴에 빙긋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았으니 불합리한 것을 지적할 줄 아는 솔직한 어른이 된 거 아닐까요? 야! 너 당장 사과해!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곁에 있던 시누이는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고 말씀이 없던 시아버지도 에이 하면서 반은 돌아앉더군요. 제가 그저 한쪽 입꼬리만 올리고 있자 시누이가 나서서 따졌습니다. 솔직히 언니,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거 있어요? 청소하는 게 자랑은 아닌데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무리 씻어도 청소부 냄새 나는 건 사실이고요. 공무원도 자랑은 아니죠. 그리고 아가씨는 공무원 시험만 8년을 준비했다면서요? 그 8년이란 시간을 허공에 날리고 최근에 겨우 붙은 건 자랑인가요? 전공은 미술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날린 학비며 학원비는 아깝지 않으신가 봐요. 이봐요. 정중하게 말했더니 진짜 어이가 없네? 도덕 시간에는 조셨나 보다. 청소가 자랑이 아니라는 말을 내뱉는 건 정중이 아니죠. 공무원은 인성검사를 안 받나 봐요. 인성이 쓰레기네. 치워야 하나? 아버지는 계속 저를 만류하듯 어깨를 잡았고 남자친구는 계속 제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를 부득 깔고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했죠. 파혼? 네, 좋아요. 저 역시도 바라는 바입니다. 잘 됐네요. 자기야, 미쳤어? 얼른 사과드려. 싫은데?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야. 아가씨 후회할 거야. 이렇게 좋은 혼처에 좋은 시댁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제가 결혼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서요. 저 혼자서도 잘 나가고 심지어 제가 그쪽 아드님보다 연봉이 2배 이상은 높은 건 아시죠? 공무원 된 지 겨우 3년 된 그 사람이랑 제 차이가 그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안정적인 노후? 그건 제가 알아서 대비할 수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일이 흔한 줄 아세요? 이 싸가지 없는 것 봐. 어쩌면 어른한테 말을 따박따박하고 눈을 그렇게 뜨고 가정이 엉망이니 딸을 저딴 식으로 키우지. 에이, 우리 아버지 그런 말 들을 뿐 아니거든요. 혼자서 열심히 저 키워주셨고 엄마 빈자리 잘 채워주셨고요. 무엇보다 상대방 직업으로 사람 가리고 무시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거야 지 직업이 그런 수준이니까 가릴 처지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아가씨, 지금 실수하는 거야. 네 그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우리 가게 청소한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당장 거래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주변 다른 상인들한테도 거래 끊어버리라고 할 거고. 이봐요. 봤다. 이게 너희 집 구성이랑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라는 거야. 내가 버린 껌이나 떼고 네가 뱉은 침이나 닦는 게 네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는 거고. 근데 내가 그 일도 빼앗으면 어쩔래?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연봉으로 백수 아버지도 모시고 살아야겠네. 그치?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설마 아버지의 일까지 못하게 막으려고 할지 예상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고 일에 관한 것은 건드리지 말라고 사과를 했죠. 하지만 사과를 했다는 그 자체가 우위에 섰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막말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좀 감이 오나 봐. 아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만 어쨌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고 건물에서 얼굴 계속 보면 좋은 소리 나오지 않을 거니까. 또 수준 차이 나는데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고 아버진 그냥 가만히 계셨고요. 뺨이라도 때렸어야지. 딸 교육 제대로 못 시켜서 어른한테 함부로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못 배운 티를 내는 거야. 이러니 아가씨 엄마가 오래 못 살고 죽은 거 아닐까? 그 말이 나오자 아버지는 식탁을 주먹으로 쾅 치셨습니다. 순간 정적이 일었고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참자 하니까 지금 당신 내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어머, 저 부녀가 똑같네. 저 눈빛 봐. 이러니까 내가 수준 차이 나는 집이랑 사돈 맺기 싫다고 한 거야. 아들,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수준? 그깟 공무원으로 수준? 지금 그깟이라고 했어요? 청소부 주제? 나 청소부 맞아. 그리고 당신이 뱉은 침이나 닦는 사람도 맞고. 그런데 내 딸은 아니거든. 그 수준 차이 내가 보여줄게. 그 수준 차이가 뭔지 제대로. 아버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과 예비 시부모님이 하는 가게의 주소를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걸 듣고 콧방귀를 꼈고 시아버지 역시도 비웃었죠.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저는 대충 분위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잡았습니다. 왜? 나가자. 더는 여기서 모욕적인 말 들을 필요 없어. 아니, 할머니랑 할아버지 뵙고 가. 뭐? 아빠 지금 뭐라고 했어?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오실 거야. 그러니까 보고 인사하고 가. 아니 그게 무슨... 그 말과 동시에 전화를 받았던 시어머니가 사색이 된 상태로 들어왔죠. 그리고는 언성을 높이며 저희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당신이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낸 거야? 우리 건물주를 어떻게 알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건물주라니. 지금 연락 왔어. 아직 계약 전이니까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무슨 소리야? 리모델링하고 있잖아. 계약 전이라니. 그게 그 대출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좀 뒤로 미뤄달라고 했어. 우리 퇴직금으로 거기 힘들어. 네 결혼 자금도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좀 뒤로 미뤄달라고 사정을 했고 일단 리모델링만 먼저 들어갔는데 그 비용 전부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하신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그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도 잊은 것처럼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에게 눈을 치켜뜨고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고소할 거야. 무슨 이상한 말 했지? 무고죄야, 무고죄. 알아? 그 인간이랑 청소하면서 알고 지낸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계약 파기하는 거 불법이야, 불법. 도장도 안 찍은 계약이고 계약서 작성은 미룬 건 당신 내고 그리고 그냥 아는 사람 아니고. 됐습니까? 그럼 그 건물주를 어떻게 구워 삶았기에 설마 무슨 꼬투리라도 잡았어? 아이고, 집안이 얼마나 개판이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어. 내가 경찰서에 다 말할 거야. 당신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내 계약 막았다는 거 증빙해서 고소할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픽 웃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줌마가 저희 아버지 자르시겠다고 한 건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거였나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야! 내가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우리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왜? 어차피 파혼하면 남 아니니? 남한테 내가 왜 잘해야 해? 서비스직에 가까운 공무원들도 이렇게 예의 없고 함부로 말하는데 내가 굳이? 그래, 파혼해. 나도 이젠 못 해먹겠다. 수준 차이 나는 집이랑 인연을 맺는 게 아니었어.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게 없네. 아줌마? 진짜 너 그런 애인 줄은 몰랐어. 난 알았어. 그냥 네가 머리가 좀 모자라서 필터도 없이 막말하는 인간인 줄 알았거든? 그래도 솔직하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넘겼지. 근데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른 것 같네. 넌 무례한 놈이야. 이게 진짜 수준 차이 아닐까? 야! 남자친구는 제 멱살을 잡았고 아버지는 그걸 보고 벌떡 일어났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방문이 콱 열렸습니다. 그리고 노부부가 숨을 몰아쉬며 돌아가는 상황을 봤죠. 처음엔 방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했고 뭔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친구도 잡고 있던 옷깃을 놓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자 하얗게 질린 건 예비 시부모였습니다. 어머, 건물주님, 여길 어떻게... 적어도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남자친구의 뺨을 휘갈겼죠. 저도 놀라고 남자친구 역시도 눈이 커진 상태로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여길 어떻게... 감히 내 손녀 멱살을 잡어? 이 버러지 같은 게... 할머니가 눈을 번뜩이자 시어머니가 일어났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슨 경우 없는... 돈 줄 테니까 찌그러져 있어. 아니면 고소해요. 아들이 뺨 맞았다고. 시간 많이 걸리게 아주 법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게 해줄 테니까. 저는 놀라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아버지가 제 등을 밀어 할아버지 쪽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천천히 상황을 보고 고개를 짧게 숙여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눈물을 터뜨렸고 뒤에 있던 할머니가 저를 안아줬죠.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어쩜 이렇게 꼭 닮았을꼬. 내 딸이랑. 딸? 너희 엄마. 우리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제 엄마요? 엄마? 제 얼굴을 쓸고 닦으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때문에 당황한 건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사색이 됐고 남자친구는 눈이 2배는 커졌죠. 처음엔 믿지 않다가 나중에 현실로 다가온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웃긴 건 서로 귓속말로 뭔가를 빠르게 말하더니 태도를 바꿨다는 거였죠. 이렇게 된 거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실수를 한 것 같다. 천천히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앞뒤 상황을 모르는데도 그쪽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저기요, 사돈. 지금 우리 사위한테 사돈이라고 하셨어요? 세입자가 될 뻔한 분. 아유, 그게 지금 이 자리가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처음엔 분위기가 참 좋았고 설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아유, 건물주님이 차차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 오해는 풀어야 해서요. 오해? 내 눈으로 내 손녀가 멱살 잡힌 걸 봤는데 오해? 그건 제 아들이 너무 흥분한 손녀분을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됐고, 대충 저희 건물 들어오려고 했을 때 경제 사정이며 이것저것 다 봤다는 거 아시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손녀 못 들으겠다고 말하고 싶네요. 네? 물론 저희는 경제력은 이제 안 봅니다. 예전에 그랬다가 피를 봤거든. 근데 인성은 봐요. 내 사위가 그쪽 말을 꺼내면서 개인적으로 연락할 정도면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쓰레기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는 여기서 없던 걸로 합시다.
하지만 어르신, 애들 문제를 이렇게 관여하는 건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수준 차이 나서 안 된다고요. 인성 수준. 할머니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제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모두 주마. 그 건물, 그것도 너 해라. 아파트도 좀 있고 빌라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네 앞으로 해주마. 그러니까 수준에 맞춰서 좀 더 인성 좋고 바른 남자를 만나서 살아라. 이를테면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말이다. 네? 저희 아빠... 그 말에 저희 아버지를 돌아보니 생각이 많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네, 꼭 저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날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우시더군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간 참았던 것들을 터뜨리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씩씩거리면서 있던 남자친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죠. 너 없으면 못 살아. 알잖아. 응?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친구로 또 연인으로 지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말 못 들어봤어. 알아? 내가 편해서 좋다고 그랬지? 바람 피우지 않을 것 같아서, 이혼 안 할 것 같아서, 고지식하고 요리 잘해서 좋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그건 일부야. 정말 일부였다고. 이제 와서? 그게 정말이었다면 너희 엄마가 나랑 아빠한테 무례할 때 화를 냈어야지. 공무원 시키려고 했을 때 성질 냈어야지. 넌 너네 부모님보다 더 나빠. 알아? 자기야, 왜 그래? 아까 파혼했어, 우리. 이제 너는 자기라고 부르지 말아줘. 남자친구는 저를 붙잡으면서도 눈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였죠. 거기다가 그 옆에서는 더 하라는 듯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팔을 툭툭 치고 있었고 시누이는 애써 미소를 보이면서 사람 좋은 척 연기를 하더군요. 솔직히 그걸 보는데 약간 소름 끼쳤습니다. 그래서 얼른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리를 나섰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타고 온 차에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열어준 차를 탔죠. 고급스러운 외제차였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슬쩍 눈을 돌려 뒤를 봤더니 남자친구의 식구들이 다 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들리진 않았지만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삿대질을 하고 있었죠.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더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드디어 듣게 됐기 때문이었죠. 고아였던 아버지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완고했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집을 나오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더더욱 사이가 나빠졌고 아버지를 원수처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를 가지게 됐는데 암에 걸리게 됐다고 했죠. 병원에서는 아이를 지우고 치료를 하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던 어머니의 암은 생각보다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제 출산을까지 앞당기며 결국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어머니의 제삿날이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거였죠. 그 뒤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녀인 저마저 미워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딸을 제가 데려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왜 말 안 했어? 왜? 아빠도 정말 너무하다. 그냥 말해줬다면. 말하면 더는 네 생일이 기쁘지 않을 것 같았어. 너희 엄마는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매일이 생일처럼 즐겁길 바랬거든. 그래서 네 태명이 생일이었어.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미안하다. 정말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그때 너무 미쳤었다. 그냥 생각이 없었어. 우리 고집에 애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병이 난 것도 우리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어린 널 미워했다. 미안하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할머니는 오랜 시간 저희 부녀를 찾아다녔다고 하더군요. 반대로 아버진 매번 도망치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뒷조사를 할 걸 우려해 주소지 자체를 회사로 바꿔놓기까지 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할머니와 할아버진 결국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낸 후에 그 중에 하나의 건물을 사서 연결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했던 그 건물이었고요. 물론 아버지는 제가 혹시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될까봐 만남을 거부했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억지로 전화번호 하나만 받았고 결혼식에 부르는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했다더군요. 그날 아버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났고 성격은 어땠고 얼마나 예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솔직히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간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진 팔불출이 따로 없었습니다. 본인이 재혼하지 못한 건 아직까지 그런 예쁜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데이트를 하기 전날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얼굴을 붉히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게 정말 심각했다는 겁니다. 아, 맞다. 너희 엄마는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길었거든. 거기다가 머릿결은 얼마나 좋았는지 개털인 너랑은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아. 네 머리카락은 아빠를 닮았거든. 드라이기로도 타고 햇빛에도 상하는 그런 개털 말이야. 아빠, 지금 한 달 넘게 엄마 이야기만 하고 있어. 어제는 엄마 방구 이야기만 하더니 오늘은 머리카락? 그리고 왜 자꾸 나를 비교해? 나도 할머니가 예쁘다고 했거든? 그것도 완전? 피부도 엄마랑 똑같다고 그랬다고. 물론 그렇지. 근데 너희 엄마는 말이다. 피부는 더 좋았고 거기에 머리카락이 튼튼하고 숱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까만색 머리였는데 머리를 감지 않아도 기름도 피지 않고 그래서 실험을 해봤지. 일주일 동안은 티가 안 나더라. 아빠, 그만! 거의 매일같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부모님인 두 분이 질릴 정도로 아버지는 팔불출 티를 내고 다녔어요. 제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진첩은 휴대폰처럼 들고 다니면서 사진에 대한 설명까지 하셨죠. 그런 아버지를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질색하셨지만 말만 그렇지 은근히 기분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있는 게 싫다면서 자꾸 저를 멀리 보내려는 이유는 외국에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물론 1년 정도는 해외에서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딱히 공부를 더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도 생활의 환기를 하고 싶어 회사를 얼마 전에 그만두게 됐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 중이죠. 솔직히 저희 회사 너무 좋지만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저 마음 편안하게 생활하고 가격에 상관없이 쇼핑하고 이런 생활을 당분간은 즐겨볼까 합니다. 모두 궁금해하실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는진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공무원 집안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할지 아니면 저를 놓친 걸 아까워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저보다 행복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제겐 가족이 생겼고 제게 부족한 건 가족의 수가 아니라
진실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물론 돈 많은 건 진짜 툭 까놓고 너무 좋습니다. 속물이라고 생각하실진 몰라도 진짜 편하고 여유롭다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비록 어딘가 살아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죽음이 확실시된 것은 안타깝지만 괜찮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저를 통해,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 생일과 제사를 동시에 지낼 생각입니다. 살아생전 원하셨던 매일이 생일 같은 기쁜 제삿날로 보내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구독자님들도 모두 매일이 생일 같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